그 밤 상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한 장면과 마주했다.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운명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다가올 줄은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시작이라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하루였고 늘 하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한 번의 충격과 함께 그의 세계는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에게 매일은 버티는 싸움이었다. 근근히 일을 이어가야 했고 몸을 쥐어짜듯 시간을 쪼개야 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도 없이 스스로를 떠미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상호는 늘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불안과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겹겹이 쌓여 그의 삶은 조용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부모라고 불러왔던 사람들은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고 약이 필요했고 치료가 필요했다. 상호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자신을 걷어준 부모님을 위해 그는 계속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일정이 겹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밤이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둘러 뛰고 있었다. 피곤함에 흔들리는 몸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날만큼은 더 늦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어떻게든 약속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충돌이 그의 몸을 덮쳤다. 통증이 퍼지기도 전에 무언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속과 가죽의 감촉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량 앞에 쓰러진 자신과 바닥에 떨어진 여성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혀 지갑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쳐다보았다. 사진 한 장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낯선 가족의 얼굴,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가 포착된 그 사진. 무척 평범한 듯하지만 상호의 시선은 사진 속 아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꽂혔다. 너무 익숙했다. 잠시 숨이 멎었다. 그 모양, 그 크기, 그 형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목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던 유일한 물건. 세상에 하나뿐이라 믿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던 그 목걸이. 그것과 똑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상호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사진 속 가족이 자신이 가진 목걸이의 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자신과 관계가 있을 리 없다고 머릿속에서 부정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듯한 실체 없는 확신이었다. 그동안 삼켜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왜 자신은 버려졌을까? 왜 부모라는 존재와 떨어져 살아야 했을까? 왜 삶의 뿌리가 사라진 사람처럼 헤매야 했을까? 그 모든 의문에 이 사진이 답을 줄 것만 같았다. 상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잊었다. 통증도 일정도 해야 할 일들도 전부 희미해졌다. 눈앞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형체를 바꾸며 오래된 상처를 찔러오는 듯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열어버린 느낌에 사로잡혔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존재조차 상호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진 속 목걸이와 자신의 가슴에 닿아 있는 금속의 무게에만 머물러 있었다. 수년 동안 자신에게 남아있던 단 하나의 출발점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과 연결되는 듯한 감각이 그를 혼란으로 휩싸이게 했다.
상호는 살면서 수많은 우연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가난한 청년의 삶이 엉킬 틈이 없는 거대한 세계에 속한 그 여성과 자신과 관계되는 흔적이 맞물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식은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얼굴에 피어올랐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스스로 닫아두었던 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열려버린 것 같았다. 그동안 묻어둔 아픔과 혼란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목걸이는 늘 자신을 붙잡아주던 유일한 증거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갑자기 누군가의 기억과 겹쳐지는 순간 상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상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 사진은 그의 과거를 끌어올리는 열쇠였고 그 열쇠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호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이 설명할 수 없는 울림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상호의 하루는 늘 한계에 가까웠다. 마포구의 편의점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배다리를 뛰고 밤이 되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에게는 여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모든 선택을 이끌고 있었다.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병원비는 매달 산처럼 쌓였고 치료를 미루는 날이면 부모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상호는 가끔 자신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다. 피곤하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지고 삶의 무게가 몸을 짓누르면서도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티는 일만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편의점에서의 시간은 반복적이었다. 계산하고 물건을 채우고 다시 청소를 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끝없이 되풀이했다. 배달일을 할 때는 오토바이 뒤에 기대어 잠깐 숨을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잠깐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면 그는 또 다른 책임을 짊어졌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고 그들의 약을 챙기고 호출이 울리면 곧바로 달려가야 했다. 내 몸이 먼저 망가지는 감각을 느끼면서도 그는 계속 움직였다. 그럼에도 상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할지도 모르는 이 일상이 그의 부모님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선물이었다. 자신이 더 힘들어질수록 부모님은 하루 더 버틸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그의 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그 믿음은 무겁고 아프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상호는 그 감정마저도 받아들이며 계속 일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겹쳤던 그날 밤 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편의점 근무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배달 건수가 몰리면서 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놓쳤다. 버스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늦으면 병동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 직업 하나라도 잃으면 부모님의 치료가 끊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발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발끝이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는 순간 강한 충격이 몸을 밀어붙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땅을 짚으며 넘어졌다. 몸속 어딘가가 저릿했지만 통증보다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이었다. 무언가가 가방에서 튀어나온 듯 보였고 그 근처에는 고급스러운 여성용 지갑이 놓여 있었다. 상호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었다. 지갑에서 반쯤 빠져나온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을 붙잡았다. 사진 속 가족은
너무 평범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부부의 사이에 어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목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작은 장식이 걸려 있었다. 순간 상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사진 속 아이의 목걸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던 그 반쪽 모양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자신이 태어난 순간 함께 있었던 유일한 흔적. 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그 목걸이와 똑같은 형태였다. 그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끝을 떨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들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뇌리에 오래전 어렴풋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했다. 한밤중 기차역 앞에 놓여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자신을 맡아 키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호는 늘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려진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버려진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는 지금도 그의 가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아기가 그와 같은 장식을 걸고 있었다.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의문으로 뒤틀렸다. 그때서야 상호는 자신을 들이받은 차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렸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단정한 차림과 강한 존재감을 가진 중년의 사람이었다. 그를 쳐다보는 시선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고 있는 대형그룹의 회장 한수진이었다. 그녀의 차에서 떨어진 지갑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이 상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기업 회장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삶 어디에도 재벌가와 닿는 부분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진 속 목걸이는 둘 사이를 강제로 묶어버렸다. 상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오래전 누군가 자신에게 건넸을지도 모르는 그 물건이 이렇게 거대한 세상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삶은 늘 바쁘고 힘들었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발밑에서 어딘가에서 끌어올린 듯한 오래된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정체성의 공백이 갑작스러운 폭발음처럼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지갑에서 떨어진 한 장의 사진은 상호의 삶에서 처음으로 과거의 문을 열어젖히려고 하고 있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호는 그 순간 자신이 의도치 않게 되돌릴 수 없는 길에서 버렸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밤 서울의 한복판에서 상호의 삶을 지탱해온 균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저 한 장의 사진일 뿐이었지만 그 사진이 상호의 존재를 뒤흔드는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호는 신촌의 낡은 고시원 방에 돌아오자마자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했다.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린 장식이 계속 떠올라 그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저렸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목걸이는 자신의 것이었다. 아니, 최소한 같은 형태를 가진 무언가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작은 반쪽 장식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표면이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과거는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상자뿐이었다. 오래전에 건네받았을 때도 그 상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그는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가족 사진도 이름이 적힌 문서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천조각, 오래된 약봉투, 그리고 지금도 목에 걸고 있는 반쪽짜리 목걸이가 전부였다. 부모님은 그에게 이 목걸이를 단단히 쥐어주며 말한 적이 있었다. 자신을 처음 데려온 날 이 목걸이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 그 말은 상호의 마음 깊은 곳을 늘 아리게 만들었다. 그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그 말이 준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은 아무리 감싸며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였다. 유년 시절부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있었다. 왜 자신은 버려졌을까? 왜 누군가는 자신을 놓고 떠났을까? 왜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오래된 균열처럼 가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지만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사랑을 주었지만 상호는 그 사랑 속에서도 가끔 자신이 잠시 머무는 존재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버려진 아이들이 흔히 가진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깊어졌다. 세상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항상 그를 흔들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운명이 장난하듯 한 장의 사진이 그 균열을 다시 벌려놓았다.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린 장식이 그와 같은 모양이라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다. 상호는 자신의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바라보았다. 빛이 닿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된 비밀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목걸이는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증표이자 저주였다. 그 물건이 있기에 자신이 버려진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반대로 그 물건이 있기에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진실이 자신의 상상보다 잔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다. 상호는 상자 속의 낡은 천 조각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런 글씨도 표시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태어난 날도 모르는 채 시작된 삶의 조각들만 들어있었다. 부모님도 상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라곤 단 하나, 20해 전 어느 폭우 쏟아지던 밤 서울역 앞에 놓여있던 아기라는 사실뿐이었다. 그 말은 상호에게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물을 대상도 되돌릴 수 있는 기억도 없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끊어진 채 살아야 했다. 상호는 그 벽 앞에서 수십 번이나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버려진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상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 마주한 사진은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금이 무너뜨릴 것은 벽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혼란스러웠다. 사진 속 가족이 누구인지, 왜 자신과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 목걸이가 대현그룹 회장의 지갑에서 나왔는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상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꼈다. 그 사진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한수진이라는 이름은 상호에게 너무나 먼 세계의 사람이었다.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재벌가, 손도 닿지 않을 것 같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가? 상호는 그 질문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한수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인생에 아주 엉뚱한 변수였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목걸이 모양은 변하지 않았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오래된 목걸이가 같은 형태로 두 개 존재하며 서로 다른 인생을 잇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상호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버려진 이유조차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상호는 손끝을 떨며 목에 걸린 장식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 작은 무게가 갑자기 매우 크게 느껴졌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기를 바랐던 단서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새로운 진실을 요구하는 듯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열쇠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 목걸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는지, 그리고 왜 대현그룹 회장의 지갑 속 사진에 같은 모양의 장식이 있었는지. 그 모든 질문이 그의 안에서 세차게 부딪히며 오래된 균열을 완전히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한수진은 강남 본사 45층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단히 잠긴 작은 금고를 열고 오래전부터 손에 익어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오래 묵은 과거가 숨을 쉬듯 묵직한 감각이 밀려왔다. 상자를 열자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그 안쪽에 자리한 반쪽짜리 목걸이에 멈췄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음에도 그 물건은 한순간도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듯한 존재감을 품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온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준영이라는 한 남자와의 사랑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조각.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금지되었던 사랑. 그녀의 집안은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웠고 한수진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상처만 남긴 채 살아남아야 했다. 가장 잔혹한 상처는 그 뒤에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료진으로부터 전해진 단 한 문장.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미약한 목소리는 권력을 가진 이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서류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아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방향을 잃었다. 이준영 역시 가족에게 짓밟히고 그와의 연결고리는 맥없이 끊어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반쪽 목걸이 하나뿐이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붙들고 싶은 마지막 추억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목걸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억울함, 상실감, 책임지지 못한 사랑,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 감정들은 늘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성공했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비어 있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 때문이었다. 교통사고 직후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을 본 순간부터 그녀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반쪽 목걸이와 같은 장식을 걸고 있었다. 처음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목걸이와 기억 속 장식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던 순간 쓰러진 청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상호라는 이름의 소년. 그녀가 본 그의 표정은 어딘가 익숙했다. 이준영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만은 놓지 않겠다던 그 눈빛을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깨웠다. 그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아이가 저 청년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한수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날아가 버린 기억들이 천천히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진실이었다면 왜 입안 쪽 목걸이가 저 사진 속에 등장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늘해지는 손끝을 느끼며 목걸이를 상자에서 꺼내 들었다. 매일 밤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잠들던 이 작은 장식이 오늘만큼은 엄청난 무게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던 과거의 한밤중이 되살아났다. 그날 출산 직후 정신을 잃기 직전 들었던 의료진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다. 아이의 호흡이 멈췄다고 했다. 심장을 되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직접 확인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 상황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했고 그녀는 페이퍼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진실이 자신을 향해 다시 걸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청년을 확인해야 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가진 목걸이와 같은 장식을 하고 있는지, 왜 묘하게 이준영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청년이 정말로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수진은 천천히 책상 위에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신뢰하던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모든 혼란을 정리했다. 상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은 오래된 진실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워졌다는 직감이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한수진은 목걸이를 가볍게 쥐고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 조각이 다시 나타난 이상 그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는 더 이상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을 미세하게 떨리게 하고 있었다. 그 밤 한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반쪽 목걸이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조각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흔들고 있었고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들이 서서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제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우는 병원에서 걸려온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퇴원 위기에 놓였다는 말은 그에게 공포와 같은 것이었다. 병원비가 밀렸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다. 그는 늘 조금만 더 일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왔다. 오늘은 그 거짓말도 소용없어 보였다. 복잡한 생각이 밀려드는 중에 병동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문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병실은 비어 있었다. 담당 간호사에게 상황을 묻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누군가 병원비 전액을 결제했고 부모님은 이미 VIP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었다. 상호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설명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차가운 표정과 흔들리는 눈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그 여성. 대현그룹의 회장 한수진. 그녀가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지만 상호는 그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상호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VIP 병동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모님은 고급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새로운 간호사가 배치돼 있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선이라고 부를지 몰랐다. 그러나 상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온 가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존엄이 한순간에 돈으로 덮여버린 듯했다. 상호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택들이 누군가의 권력과 돈으로 마음대로 바뀌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한 뒤 병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벽에 등을 기대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더 꽉 막힌 듯했다.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상처 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부모님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만 같았다. 그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가 서서히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버려졌다는 상처였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서울역 앞에 놓인 작은 상자 속에 아기가 웅크린 채 있었다는 말. 그 아기를 부모님은 데려왔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그의 태생을 설명해주는 단서이자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 밤의 기억은 상호의 것이 아니었지만 상호의 인생을 굳게 묶어놓은 족쇄였다. 누군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사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그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누군가의 호의를 의심하고 밀어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버려진 아이의 인생에 부유한 여성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것도 대기업의 회장이자 자신의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 상호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묻고 싶었던 상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VIP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상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깨달았다. 도움이 싫은 것이 아니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녀라는 사실이 문제였다. 그 여자의 손길 속에 담긴 배려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무치는 원망이 고개를 들었다. 버려진 아이로 살았던 그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듯한 돈의 힘이 상호를 더욱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는 알고 있었다. 감사라는 감정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누르고 웃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 여자, 한수진. 그녀의 존재는 상호에게 너무 거대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낯설었다.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상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었다. 상호는 부모님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지금 그 자리를 돈과 권력으로 채워넣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호에게 또 다른 형태의 상처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부모님을 지켜주는 건 자신이어야 한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 자신이 그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의 도움은 마음 깊은 어둠을 다시 건드렸다. 그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했든 상관없었다. 상호에게는 그저 버린 사람과 같은 종류였다. 자신의 삶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 중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선을 긋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안과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해받고 싶지 않았다.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마음이 미안함이나 동정으로 자신에게 닿는 것을 원치 않았다. 상호에게 있어 그 여자의 배려는 선물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찢어놓는 칼과도 같았다. 그는 복도 끝에 도달하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감정의 뿌리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채 살아온 삶에서 싹튼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상처 위에 갑작스러운 호의가 더해지며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호는 VIP 병동 앞에서 멈춰 섰다.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삶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돈으로 해결된 상황이 불편하고 치욕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한수진의 존재였다. 그녀가 왜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지 상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그는 예상치 못한 순간과 마주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한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고 눈이 크게 흔들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것이다. 상호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끝까지 한수진을 향해 있었다.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다. 의료진이 나간 뒤 어머니는 손을 떨며 상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떼어낼 수 없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마디는 상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여자를 나는 알고 있다. 어머니는 오래 묻어둔 기억을 힘겹게 꺼냈다. 20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이준영이라는 남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피투성이었고 절박함만 남아있었다. 그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절대로 한수진의 가족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 이유도 분명했다고 한다. 한수진의 가족이 아이를 숨겼고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 그녀를 절망 속에 묶어두었다는 것. 가문의 권력을 이용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아이까지 빼앗았다는 것. 그 집안에 아이를 돌려보내는 순간 아이의 삶은 끝날 것이라고 이준영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 아이가 바로 상호였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말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상호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지기 위해 숨겨진 아이라는 진실. 그녀는 그 비밀이 한순간이라도 드러날까 두려워 수십 년을 침묵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날의 얼굴이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자 감정이 폭발해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한수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다. 그 상실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견뎌왔다. 그런데 지금 상호의 존재를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품어온 상처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 버려졌다는 원망 뒤에 숨겨진 절규와 희생. 지키려 했던 사람들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그날 밤 이준영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다고. 이 아이를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 그 말이 상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한순간에 인생의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이 그의 삶의 문턱까지 도달해 있었다. 상호는 손에 오래된 유품 상자를 쥔 채 대연 그룹 본사 42층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 겪은 혼란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는 한수진을 둘러싸고 웅성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카 한민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회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며 그녀가 사적인 이유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호가 등장하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꽂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회장석 옆으로 걸어갔다. 한수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 오래 보관해온 반쪽 목걸이를 꺼냈다. 그 장면을 본 이사회는 순간 조용해졌고 한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끝을 향해 다가간 순간 수십 년 동안 갈라져 있던 두 조각이 정확히 맞물리며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사람이 그 목걸이를 바라보는 사이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고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셈이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는 죽지 않았고 바로 그 자리에 상호로 서 있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이내 또 다른 자료가 공개되었고 한민재의 이름 아래 정리된 계좌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다. 그는 상호가 일하던 편의점에 용역을 보내 파손을 지시했고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동안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는 증거였다. 회의실은 곧 혼란에 빠졌고 한민재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듣는 이는 없었다. 결국 보안팀이 들어와 그를 제압하고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다. 권력 뒤에 숨었던 그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남겨진 회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이사들은 표정 하나하나에 놀람과 혼란을 담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선은 곧 한수진에게 향했다. 누구보다 긴 시간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 살아온 사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과 마주 선 사람이었다. 상호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가슴 깊이 뒤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감정이 많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더 이상 가려져 있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사실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고 그 무게는 상호의 삶과 한수진의 삶 모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상호는 오래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올랐다. 그의 삶을 짓누르던 원망과 혼란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상호는 회의실을 나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순간 한수진이 그를 따라 나왔지만 그녀 역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서로가 잃어버린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이제 원망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확인된 혈연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조심스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며칠 후 상호는 부모님이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진의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왔고 부모님이 베푼 사랑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마음속 얽힌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20년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과 함께한 삶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며 그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한수진 역시 긴 시간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녀의 자리에서 흔들림을 멈췄고 억울하게 뒤집힌 명예를 되찾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 앞에 서 있었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어떤 승리보다도 더 크고도 벅찬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상호가 품고 살아온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상호는 조용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했다. 그는 한수진이 제안한 자리나 부를 모두 거절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신을 정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해온 노동과 삶의 방식 속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부모님을 지켜준 이름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그래서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이름은 순자의 밥집,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걸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따뜻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상호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자신에게 더 큰 가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그곳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아들을 향해 다가가고 싶은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상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툴고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맞춰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상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어느 저녁 상호는 무료 급식소 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뒤 한수진도 조심스럽게 합석했다.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자리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상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과거는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흐르던 조용한 따뜻함은 세 사람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되어 주었다. 그날 이후 상호의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가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변화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았다. 가장 아프다고 믿었던 기억을 다시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서 오고 있었다. 상호는 여전히 서툴렀고 한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눈을 피하거나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보다 앞으로 쌓아갈 시간에 조금씩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무료 급식소에서의 일상은 상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작은 고마움 속에서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의 세계는 돈이나 권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수진도 가끔 그곳을 방문하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상호가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인생의 한 조각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상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후회와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상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 폭우의 밤에 진실이 감춰지지 않았다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곧 답을 찾지 못한 질문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과 자신을 지켜준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한수진은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두었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상우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그가 만든 작은 공간을 지켜보며 그녀는 삶이 단순한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마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태도, 진실을 마주할 힘이 결국 한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상우는 자신에게도 놀라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오히려 그 상처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준다. 상우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그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어쩌면 인생은 상처를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찾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하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린 세대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상처가 있다고 흔들리는 삶이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고.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더 멀리, 더 깊게 자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